블라디미르 푸틴은 모든 집중을 우크라이나에 쏟느라 등에 천천히 다가오는 칼날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칼날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올라가더니 마침내 러시아 지도자의 척추에 깁스툭이 꽂혔습니다. 방금 엄청난 배신이 있었고 그 나라는 푸틴이 장악했다고 여겼던 곳이었습니다. 아르메니아. 아르메니아는 푸틴을 배신하며 이제 러시아를 두려워하지 않음을 보여줬습니다. 선거 결과는 크렘린에 유리하지 않습니다. 이제 위협은 안 토합니다. 러시아는 방금 아르메니아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블라디미르 푸틴이 할 수 있는 건 지켜보는 것뿐입니다. 2월 8일 블라디미르 푸틴과 러시아가 아르메니아 선거에 개입하려던 시도가 완전히 실패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수십 년 만에 아르메니아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로 기록될 이번 선거에서 총리 니콜 파시냔의 시민계약당이 49점 패퇴를 기록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이 선호하는 정당인 강한 아르메니아 연합그룹은 겨우 23.2%의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2위를 차지했지만 파시냔 정당 득표율의 절반에도 못 미쳐 이 결과가 푸틴에겐 등에 꽂힌 비수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러시아의 지도자인 블라디미르 푸틴은 자신이 충분히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더러운 술수들이 러시아에 유리하게 아르메니아 선거를 결정지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아르메니아 국민들은 집단적으로 일어나 푸틴에게 선거 개입을 어디에 처박아야 하는지 말한 셈입니다. 그리고 그런 개입은 정말 많았습니다. 이코노미스트가 지적했듯이 아르메니아의 선거는 러시아가 아르메니아에서 수입하는 많은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암울한 분위기 속에서 치러졌습니다. 푸틴이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물, 장미, 와인, 체리, 딸기, 심지어 코냑까지 금지 품목에 올렸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투표하지 않으면 아르메니아는 러시아와의 무역에서 수백만 아니면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입게 될 것이라는 경고였습니다. 그리고 경제복잡성 관측소가 지적했듯이 푸틴의 위협은 신뢰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러시아는 아르메니아의 최대 수출 파트너 중 하나로 연간 31억 4천만 달러어치의 수입을 기록하며 아르메니아 수출국 중 두 번째로 큰 시장입니다. 러시아는 또한 아르메니아에 많은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며 매년 92억 4천만 달러어치의 상품과 서비스를 아르메니아에 제공합니다. 푸틴은 아르메니아 선거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끝나도록 보장하는 유일한 방법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러시아 군대의 난동을 두려워하게 하려던 게 아니었습니다. 아르메니아는 적이 아닌 친구여야 했습니다. 아니요, 푸틴은 평범한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러시아에 등을 돌리고 서서히 나라를 서방으로 이끌며 푸틴의 영향력에서 멀어지는 총리를 선택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문제를 두려워하길 원했습니다. 어떤 방법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위협, 협박, 무역금지 모두 소용없었고 푸틴은 대부분의 아르메니아인이 러시아화 정책을 거부하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승리입니다. 이것은 아르메니아뿐 아니라 서방이 러시아 영향력에 맞서는 큰 승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푸틴의 지정학적 영향력이 러시아 지도자가 여러분이 생각하게 원하는 것만큼 멀리까지 미치지 않는다는 또 다른 신호이기도 합니다. 파시냔은 이 투표가 아르메니아에 매우 중요하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아르메니아 국민들은 지역 번영과 협력을 위해 투표했다고 총리가 선언했습니다. 2018년에 크렘린 친화적인 옛 정부에 맞서 평화로운 봉기를 이끌며 집권한 전직 언론인 파시냔은 그 이후로 줄곧 푸틴의 눈엣가시가 되어왔습니다. 그는 푸틴에게 러시아의 영향력 전술이 통할 수 있는 비교적 작은 나라들에서도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주는 존재입니다. 8년 동안 파시냔은 유럽연합과 미국을 포함한 서방과의 긴밀한 관계를 모색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더 결속력 있고 더 통합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역사적 라이벌들과의 관계 개선에도 힘써왔습니다. 푸틴은 통합을 싫어합니다. 통합이 이루어지면 분열을 이용하는 러시아의 주요 전략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6월 8일 아르메니아 국민들은 러시아에 자신들이 여전히 러시아의 영향력에서 점점 더 멀어지게 이끄는 지도자 밑에서 단결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아르메니아 자체에 있어 큰 승리인 만큼 일부 사람들은 푸틴에게 자신이 생각만큼 강력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려는 서방 세력들에게는 더 큰 승리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결과가 발표된 후 프랑스 대통령 에마뉴엘 마크롱은 아르메니아 국민들의 집단적 결정을 환영하며 이것이 더 깊은 유럽 통합을 향한 변화임을 강조했습니다. 영국 대사 알렉산더 콜도 추가적인 지지를 표명하며 선거가 치러진 방식을 칭찬하고 아르메니아의 민주주의 제도 유지를 위해 영국이 지원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이번 결과를 환영하며 아르메니아가 서방 개혁을 따르는 만큼 아르메니아와의 관계를 더 심화하길 바라며
유럽연합에도 아르메니아와의 관여를 더 강화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유럽연합과 유럽 전체에 대해 말하자면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결과는 당신이 이끈 2018년 벨벳 혁명의 정신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보여줍니다. 파신얀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유럽연합이 러시아의 경제적 압박에 대응해 6월 4일 아르메니아에 5,800만 달러를 지원하고 추가 지원도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반응들은 6월 8일 파신얀의 승리가 진정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러시아의 모든 적들이 파신얀의 승리에 기뻐하는 것만 봐도 이번 결과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에 대해 푸틴은 자신이 조종할 수 있다고 믿었던 나라에 배신당했다고 느끼며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고만 말하겠습니다. 방금 푸틴의 압박 전술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전술은 아르메니아 유권자들이 투표소에 들어가기 전 며칠 동안 영향을 주기 위해 사용된 경제적 협박을 훨씬 넘어섰습니다. 러시아는 그 외에도 더 많은 시도를 했으며 그중 일부 전술은 다른 것들보다 더 은밀했습니다. 5월 29일 보도에서 라수는 러시아가 친러시아 후보들에게 유리하게 표를 유도하기 위해 허위 정보 캠페인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5명의 서방 정보 당국자들과 로이터가 입수한 문서에 따른 것이라고 해당 매체는 전했습니다. 이러한 캠페인 외에도 러시아는 수만 명의 아르메니아계 러시아인들을 선거에 투표하게 하려고 아르메니아로 이송하는 훨씬 더 노골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로이터와 인터뷰한 정보 당국자들은 러시아가 이 계획에 비용을 산정했으며 10만 명의 유권자를 이송하는데 5천만 달러 가들 것으로 계산했다고 밝혔습니다. 5월 중순까지 러시아는 이 이주 유권자들을 선거 전에 어디에 배치할지 결정하기 위해 지역별 할당량까지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로이터는 러시아가 실제로 이 계획을 실행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이제는 중요하지 않아요. 푸틴이 지고 파신얀이 이겼으니까요. 러시아는 모호한 위협과 함께 푸틴이 투표를 혼란스럽게 하길 바라며 아르메니아를 국민투표로 몰아넣으려 했습니다. 4월 초 푸틴은 아르메니아에 대해 공개적으로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이제 아르메니아가 유럽연합과 러시아 중에서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푸틴은 파신얀에게 직접 전달한 경고에서 유럽연합과 유라시아 경제연합 두 곳 모두와 관세동맹에 가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이 분명하고 솔직하게 미리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라시아 경제연합은 아르메니아, 벨라루스,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이 포함된 느슨한 경제 블록입니다. 이 연합은 2015년 설립되어 회원국 간 자유무역과 노동이동 촉진을 목표로 합니다. 러시아는 이 그룹을 지배하며 푸틴은 러시아 뜻대로 되지 않는 투표 결과로 아르메니아가 EU에 더 가까워질 경우 러시아가 아르메니아를 연합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효과는 없었고 아르메니아인들은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유럽의 큰 깡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알렸습니다. 러시아를 배제하고 훨씬 더 크고 더 우호적인 연합에 접근하는 대신 기존 연합에 대한 접근을 잃는 대가를 아르메니아가 치러야 한다면 국민들은 이를 기꺼이 감수할 의향이 있음을 방금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산벨 카라페티안이 있습니다. 누구냐고 궁금하실 겁니다. 그는 친러 강한 아르메니아 정당의 지도자 산벨 카라페티안입니다. 이 정당은 최근 선거에서 2위를 했으나 그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푸틴의 충견이 될 준비가 되어 있던 남자의 친크렘린 저택에서는 분노의 감정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은 지금 밀리터리 쇼를 시청하고 계시다는 점을 상기시켜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런 영상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권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왜 그것이 중요한지 밝히기 위해서죠.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더 많은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구독하는 것 잊지 마세요. 아르메니아 선거 이후 카라페티안은 자신의 거대한 저택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는 현재 자국 정부 전복을 선동한 혐의로 가택연금 상태에 있습니다. 카라페티안은 그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선거에서 패배한 지금 그는 몇 주째 자신을 둘러싼 그 벽들과 앞으로도 오래 더 지내게 될 것 같습니다. 카라페티안은 선거 결과가 수치스럽다고 분노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팀원 70명이 구금되고 선거 기간 동안 700명 이상이 체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선거 당일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습니다. 세계적으로 투표 집계가 중단되고 다음날 오전 9시에 결과 발표를 예고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낙선한 후보는 그들의 득표율이 계속 떨어지는 것을 보고 그들이 개표를 중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카라페티안 씨가 지금 주장하는 이러한 혐의나 선거 부정이 있었다는 증거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르메니아 주요 친러 정당 지도자가 선거 무효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러시아의 협박, 허위 정보, 이주민 유권자 전략으로 또다시 이익을 얻으려는 시도입니다. 푸틴은 침묵했지만 그의 대변인
드미트리 페스코프가 러시아 지도자를 대신해 아르메니아 선거에서 위반이 있었다는 모호한 주장을 내놨습니다. 정말로 페스코프, 당신이야말로 다른 나라의 불공정한 선거를 비난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당신은 푸틴 치하에 러시아에 살고 있습니다. 선거 위반을 가장 잘 아는 사람도 바로 당신일 겁니다. 아르메니아 선거 위반의 유일한 증거는 러시아가 몇 달간 선거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만들려 한 시도에서 나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유럽 평우에는 아르메니아 유권자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선거에서 후보자들 사이에서 진정한 선택권을 가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체포와 러시아의 개입에도 불구하고 선거 과정 자체는 민주적인 선거를 위한 확실한 기반을 제공하는 개정된 선거 관련 법률과 규정에 의해 관리되었다고 평유에는 밝혔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또한 유럽 안보협력기구가 이번 선거를 투명하고 효율적이라고 평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카라페티안이 받아들여야 할 현실은 러시아와 손을 잡은 것이 그와 그의 정당에게 아주 심각한 문제를 안겨줬다는 점입니다. 러시아의 허위 정보가 배후에서 작동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칭 지도자의 정책과 메시지 중 어느 것도 아르메니아 국민들에게 충분한 매력을 주지 못해 그들의 선택을 바꾸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카라페티안이 내세운 것은 진부한 민족주의와 대부분의 국민이 원하지 않는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를 약속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출산율 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여성이 없도록 하기 위해 성부를 신설하겠다는 이상한 제안도 있었습니다. 카라페티안은 이 대담한 아이디어가 아르메니아 국민에게 필요한 결정적 한방이 될 것이라 생각했지만 결국 힘없이 실패했습니다. 이제 가장 큰 질문은 앞으로 무엇이 일어날지입니다. 아르메니아 국민들은 이미 결정했고 파시니안은 아직 자리에 있습니다.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러시아가 타격을 입었지만 앞으로도 아르메니아가 나아갈 방향에 계속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려 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유럽정책센터는 이 점을 지적하며 아르메니아가 서방을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러시아로부터 즉각적으로 벗어날 수는 없다고 언급합니다. 적어도 당장은 말이죠. 파시니안은 득표율이 50%에 못 미쳐 아르메니아 헌법 개정에 필요한 3분의 2 과반수에 미달했습니다. 이로 인해 러시아가 악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파시니안이 헌법의 나고르노카라바흐 영유권 조항을 삭제할 수 없음을 뜻합니다. 아제르바이잔은 평화조약 체결을 위해 이 조항 삭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여전히 아르메니아의 중요한 무역 파트너이며 푸틴은 파시니안의 이번 임기 초반 몇 달을 원래보다 더 힘들게 만들기 위해 이 사실을 더욱 적극적으로 이용하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도전을 무시할 수 없지만 푸틴이 위협을 크게 느끼는 이유는 러시아 지도자가 변화의 바람이 아르메니아를 향해 부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아제르바이잔에 대해서도 언급했죠. 그 나라는 터키와 함께 아르메니아와 갈등 관계에 있어 크렘린이 이용할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불만과 분열에서 번영합니다. 국가들이 의견이 다를 때 생기는 혼란을 러시아는 좋아하는데 그 혼란이 기회를 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혼란은 앞으로 몇 년간 서서히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아제르바이잔이 핵심 조건을 고수하는 한 아르메니아와의 평화협정은 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이 지적하듯 서방 통합 기회는 지금 잡아야 합니다. 7월 앙카라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담은 터키에게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터키, 그리고 미국과 같은 주요 서방 강대국들의 정상들이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회담은 얼어붙은 관계를 녹이기 시작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카네기 재단은 무역과 이동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파시니안의 승리가 아르메니아 정상화와 러시아 영향력 약화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종류의 지정학적 움직임은 푸틴이 결코 보고 싶어하지 않을 일입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가 곧바로 일어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즉각적으로 아르메니아가 푸틴과 그의 왜곡된 정치에서 벗어나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는 점입니다. 파시니안은 승리 연설에서도 이를 강조했습니다. 아르메니아 국민들이 평화와 번영, 지역 협력을 선택한 자리에서 파시니안 총리는 이 선택에 터키와 아제르바이잔이 긍정적으로 반응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것만 봐도 파시니안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우선순위는 푸틴 쪽에 있지 않습니다. 파시니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가디언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는 아르메니아 총리를 훌륭한 친구이자 지도자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러시아의 나쁜 신호입니다. 그러나 푸틴에게 가장 큰 타격이 될 일은 유럽연합이 아르메니아의 가입을 최종 결정하는 것입니다. 파시니안 총리 집권 하에 아르메니아는 유럽연합 가입 절차 시작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유럽연합이 아르메니아 환영 의사를 밝힌 약 1년 후입니다.
아르메니아 중대한 선거를 약 한 달 앞두고 폰데어 라이엔과 유럽 이사회 의장 안토니오 코스타 역시 공동 선언문을 발표하며 제도적 통합, 안보 협력, 경제 현대화, 연결성, 투자, 정치적 지원에 전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르메니아가 유럽연합과의 호환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유럽정책연구센터는 지적합니다. 아르메니아가 유럽연합 가입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음을 모든 징후가 보여줍니다. 만약 유럽연합이 가입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결정한다면 새로운 동맹국을 얻을 뿐만 아니라 푸틴이 강압과 허위 정보를 통해 유럽의 광범위한 지역을 통제하려는 목표에 큰 타격을 입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푸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한 나라를 막 잃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큰 문제이지만 푸틴에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전 세계 무대에서 자신의 민낯이 드러난 것입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 침공 후 동맹들이 하나둘 떠나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는 침공 자체로 이미 서방 세계에서 자신의 나라를 왕따로 만들었지만 지난 몇 년 동안 시리아의 바샤르 아라사드,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이란의 알리 하메네이까지 이뤘습니다. 이 세 인물은 러시아가 아시아와 남아메리카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해준 중요한 동맹이었습니다. 러시아가 겪은 그 손실은 아르메니아가 더는 러시아와 관계하고 싶지 않다는 메시지를 보내기 불과 몇 달 전에 일어난 일이라 더 뼈아픕니다. 헝가리 역시 EU 회원국이자 유럽 대륙에서 러시아의 가장 큰 동맹국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 똑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빅토르 오르반이 물러나고 헝가리의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푸틴은 더 이상 자신의 꼭두각시로 EU 조치를 막을 수 없게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정학적 영향력이 무너지는 모습입니다. 아르제니아의 선거는 전 세계의 모든 조작과 허위 정보로도 푸틴이 지정학적 강자인 척하는 쪼그라든 새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숨길 수 없다는 또 다른 최신 사례입니다. 이후 러시아와 아르메니아 간 외교 균열이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크렘린은 이것을 별일 아닌 것처럼 넘기려 할 것입니다. 크렘린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르메니아가 서방에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을 넘어서 EU 회원국이 되기 위한 확고한 길을 걷게 되면서 블라디미르 푸틴과 그의 측근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들의 책략이 또다시 실패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뿐입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전에는 이런 붕괴를 예측할 수 없었지만 블라디미르 푸틴이 본색을 드러내며 과거 동맹국들이 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아르메니아는 바로 왜 그게 중요한지 푸틴에게 보여줬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이 무역 동맹이자 외교적 완충지대로 믿었던 나라가 이제 러시아에 사실상 꺼지라고 한 셈입니다. 두려움은 사라졌고 블라디미르 푸틴도 압니다. 그는 아르메니아의 탈소련 시대 러시아 의존이 실시간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아르메니아 상시부터 다른 지역에서 블라디미르 푸틴의 영향력 붕괴까지 모두 우크라이나 전쟁의 직접적 결과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침공에 지나치게 집중한 나머지 다른 곳에서는 영향력을 잃게 되었고 이 상황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에서는 러시아가 아르메니아에게 배신당한 것보다 훨씬 더 큰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하르키우 전선에서 도망치고 있으며 이것이 크림반도 점령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보시려면 저희 영상을 시청해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유럽과 세계 지정학의 최신 동향에 대한 저희의 분석을 놓치지 않도록 더 밀리터리 쇼를 구독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